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예술의 돈 얘기하면은 왠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작품이든 서비스든 팔아야지 밥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른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예술가들의 곤란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드립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데 한마디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작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중매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신사동 가로수길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창작인들이 좀 자유롭게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자기 PR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창작인들이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그렇게 작품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중과의 소통적인 면에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제 창작인들 그리고 그런 대중들과의 소통을 이어줄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기업과 커뮤니티를 한 공간에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출발한 게 오프닝 파티의 컨셉의 관계 미학이랑 잘 맞아 떨어져서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이제 우연히 옛날에 일할 때 이런 전시 기획 쪽에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아티스트들 기획에 흥미를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저희는 소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애드립은 멤버십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한테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는 즉 멤버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라이브러리에 구축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통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멤버십에 들게 되시면 이런 워크숍 스페이스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공간 대여에 있어서도 5성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미팅룸 이런 애드립 안에 있는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기업들은 보통 요청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앱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버노트를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에 관한 후티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디오 테이프에 DJ 디구루 씨 연계해드렸었거든요.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창조적 경영인 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작곡도 하지만 조영남 씨처럼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는 이렇게 페인팅으로 그림도 그리지만 동영상이나 인터랙티브 아트도 하고 또 창조적 경영인은 그러니까 아티스트들도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트란 액티비티도 활동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동안 없었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요새 SNS 시대에 뭔가 relevant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마음에 들어서 포트폴리오도 제출하게 됐고요. 또 이제 협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갤러리나 큐레이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하게 클로즈드 시스템인데 여기는 아티스트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뭔가를 해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유기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협조를 하게 됐어요.
Saturday you and I by the riverside. Saturday you and I by the riverside, holding hands, whispering words in the sunlight in the sky. Saturday you and I by the riverside, holding hands and whispering words in the starlight in the sky. 스스로를 창조적인 경영인이고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부른 훈 씨의 노래인가요? 목소리가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게 멤버십이네요. 근데 폐쇄적인 멤버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본인 작품을 알리고 싶은 젊은 예술가라면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 하나 드릴까 합니다. 내년 2, 3월까지는 무료랍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가셔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원으로 하셔서 만들어놨던 작품을 제출하시면은 또 맞는 기업과 연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애드립을 다녀왔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긴 불황의 장사 없습니다. 어떻게든 팔아보려는 제조업체들 또 유통업체들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우리의 명절화 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맞춰서 대규모 세일을 펼치기도 하고 있는데 최대 50% 세일. 저도 낚였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실상 가보니까 실속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의 허경옥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 명절이나 뭐 이렇게 행사는 아닌데 한국판 네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실시간 검색어에도 몇몇 이렇게 세일을 크게 하는 업체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딱히 손 가는 네. 그런 물건은 없더라고요. 아, 네네. 네. 저도 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신발이나 화장품 같은 그런 분야의 세일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좀 갔다 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땠는가 그랬더니, 소비자학 전공 학생들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양한 상품이 없고, 네.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단했는데, 막상 가격도 그리 싸지 않아서 별로 건지질 못했다. 네.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배보다 배꼽이 큰 건 아닌가. 또 실제적으로 할인율이 좀 높지는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가봤는데요. 화장품 네네. 세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세일을 많이 하는 품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냥 네네.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니까 왠지 대목이다.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고객들도 네네. 그냥 가게로 오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네네. 가게로 손님을 유인하자. 이런 좀 마케팅 성격이 강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었어요. 네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제 재고 부담을 좀 줄이고, 네. 또 이 판매량을 보고서 이제 내년에 판매 전략을 좀 개발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취지보다는 늘상의 세일에 지친 그런 네. 소비자들에게 5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사고 싶고 네.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 같고요. 조금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가 과연 소비자들의 어떤 단기적인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가봤더니 실속이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거 사려고 새벽부터 막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네네. 가보면은 대대적인 세일을 하고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좀 계획적인 구매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네네.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이 허울만 이용을 해서 일단 유인을 네네. 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긴 그러니까 하나 더 사게 만들고 이런 식의 마케팅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것도 좀 네네. 아쉽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상시 세일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원래 가격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미국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이제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아주 최대 그 세일 행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하루 당일날 하기도 하고 뭐 조금 더 며칠 더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생산자나 유통자나 소비자가 네. 모두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인 폭을 대폭 높이고 그다음에 할인 대상 품목도 아주 다양하게 해서 매출 결산이 이제 마이너스 즉 빨간색에서 흑자 검정색으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랙이라는 단어가 생겨서 그 최대 할인 행사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는 게 이제 막 그 마케팅 전략하는 네. 분야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미국처럼 할인 폭이 높지가 않고 또 그 할인하고 있는 대상 품목이 아주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뭐 기존에 했던 보통의 세일과 다를 게 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체로 이제 충동 구매를 좀 유발시키는 면도 있고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이런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 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현혹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네네. 이게 어떤 지금 말씀드린 뭐 신발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해서 할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라고 이제 가격 거품을 뺐다고 그러면서 또 50%까지 세일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할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러면은 원래 네네. 가격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냐라는 불신을 네네. 또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원래 가격, 그다음에 한 번 더 할인했던 가격에서 몇 %나 그 할인했는가 이런 네. 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좀 소비자들한테 제공되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네. 또 단기적으로는 사실 할인이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자극해서 가보고 싶고 또 좀 사고자 하는 동기를 네. 유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할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계속 떨어지고 네. 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을 하는 사업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네. 최초 가격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내린 건 얼마고 실제 할인율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품목이라든가 또는 브랜드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에서 이건 굉장히 상당한 네. 할인이 되고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걸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인식이 좀 충분히 돼야만 네. 앞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백화점에서 뭐 경품 행사나 이런 것도 그 과도하게 해서 한번 걸리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많이 네네. 없어진 것 같고요. 백화점들도 네네. 상시 세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나 어떤 마진에 대한 공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진을 네네. 또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몇 % 할인됐고 또 이렇게 할인됐고라고 밝힐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서 또 네네. 할인이라고 해서 유혹하고는 싶을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판매액 자체가 이제 적자가 되거나 요즘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조금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매 욕구를 높이는 데는 분명 할인이 네. 이제 좀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요새 그 공정한 그런 거래라고 그럴까요? 또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착한 소비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도 좀 이런 특별히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서는 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또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떤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지 네. 마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광고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90%까지 세일을 네. 한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막 달려가 보면 예. 90%까지지 50%, 60%, 네. 20%도 90%까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써 있으면 바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신뢰나 이미지, 그 세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허탕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소비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갔다 온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 모바일에서 댓글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톡을 통해서 다 글을 막 올려요. 그렇죠. 특히 주부들이 네. 톡도 많이 하는데 거 가봤더니 예. 굉장히 심각하다, 사기다,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가봤더니 벌써 행사 시작하기 전에 특정품은 몇 개는 다 팔리고 네. 쓸만한 브랜드와 쓸만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톡으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점심때만 돼도 이제 소비자 찾질 않는 거죠. 그 네. 행사 장소에.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업자나 유통업자도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가격 전략, 네. 그리고 또 행사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제공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또 할인한다 그러면은 또 이 눈길이 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은데요. 네, 손님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떠세요? 저도 네. 이제 전공자라고는 하지만 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쏠리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걸 사다가 집에 놔둘 수도 없고 구매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냉장고 같은 데 적어두고 네. 또 수시로 뭐 서랍이나 그다음에 옷장이나 이런 데 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적고 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나 문자가 왔을 때도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찾아가는 게 좋고요. 네. 찾아가고 오고 구매하고 이런 것도 상당한 시간 소요와 또 소비자들에겐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소비자들이 나 하나의 소비 선택이나 내가 쓴 10,000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떤 제품, 어떤 기업의 제품을 사주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좀 낮은 상술이나 좀 교묘한 상술에 넘어가지 않아야 네. 드디어 이제 기업들도 건전한 측면에서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상술을 이제 펼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끌고 네. 갈 수 있는 네. 긍정적으로 또 그리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소비자가 공적인 연예인 못지않게 네.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제가 서랍에 넣어둔 화장품이나 뭐 비누, 샴푸 이런 거 싸다고 많이 사둔 거 있는데 좀 다 정리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유효기간도 있고요. 네. 네, 많으면 아무래도 또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도 고민을 좀 하고 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 좀 체크해보고 예. 기업들이 판매하는 네. 재고만 가서 살 것이 아니라 네. 고민해보고 필요하면 이웃에게도 좀 나눠주고 네. 또 뭐 재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가볍게 사는 어떤 소비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의 허경옥 교수였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취업 내비게이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나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지난 8.28 때요.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가 아주 히트작이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또 이번에 12.3 대책에서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 10월에 시범 사업으로 내놨었거든요. 네.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물량 확대를 좀 하기로 했어요. 네. 우선 물량 저번엔 3,000 가구였는데 이번에는 15,000가구로 확대를 했고요. 오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조건하고 상품 구조는 기존 시범 사업과 같은데 예를 들면은 신청 자격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만 대상인데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나 6억 원 이하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하고 그다음 중공업 미분양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또 그 형평성 한 사람이 몇 번 또 신청하는 그 형평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영 모기지 신청 횟수를 연 2회로 일단은 제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청 방법도 시범사 때는 그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우리은행 그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과 접수를 하는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신청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낮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집 정말 사려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수익형과 공유형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나눠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금리가 우선 좀 차이가 나죠. 네. 수익형은 1.5%고요. 그러니까 그 대출 기간은 20년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익공용이 1에서 2%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환 방식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공용은 원리금 균등 분할이고요. 네. 그다음 손익공용은 만기 일시 상환이 됩니다. 네. 그다음 수익공용은 대출 한도도 LTV의 70%고 손익공용은 LTV의 40%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집값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이제 손실 부담을 누가 지느냐인데 네. 수익 공유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손실 부담을 하고요. 수익이 났을 때는 기금과 수익 공유가 되는 거고 손익 공유형은 기금과 손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요거를 좀 보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집값 상승할 때는 기금과 수익을 공유하는 요게 좀 수익하고 공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실까지도 부담을 나눠 갖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은 좀 그 대출금이 제한적이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손익공유형을 좀 이제 서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공유형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기간이 20년이긴 하지만 원리금 균등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그 금액이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수익형으로. 예. 손익공유, 그러니까 손익공유형으로. 수익공유형은 원리금 예. 균등분할이고 네. 손익공유형은 만기, 그러니까 20년 만기 일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리금하고 이자만 네. 내다가 만기가 되면은 이제 원금을 상환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사실 좀 늘어나서 이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예. 아니, 이게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 예. 대상이 너무 좀 박하다. 이런 예. 얘기들도 나와서 로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또 해당이 되는 네. 상품이에요. 무주택자도 많고 또 집을 확대해서 가는 세대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맞벌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봉이 합산 7천만 원이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세대만 해당이 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득 부분에서 좀 확대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좀 대상자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늘어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주택 매매나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충분하죠. 이번에 이제 예. 15,000세대를 이제 확대를 시켰는데 네. 요게 이제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굉장히 아주 혜택이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이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을 하면 취득세를 100%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올해 말까지.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좋은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거가 너무 이제 제한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대상이 되고 네, 또 대폭 상품도 15,0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을 좀 확대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다가 네. 이제 연말에 이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취득세 감면을 네.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에서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연말에 일몰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신규 분양하고 미분양 주택에 올 연말까지 구입을 하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요 부분도 올 연말까지 끝나요. 그다음에 또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시너지 효과는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10월 달에 나왔어도 일부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좀 확장이 됐기 때문에 85제곱미터나 6억 이하에 있는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좀 상당히 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도 조금 집을 좀 구매하는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에 말했던 국회에 계류 중인 거나 올해 연말로 끝나는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걸 보여집니다.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 상품의 의도라든지 구조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죠. 이렇게 또 금융 지원을 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 것만이 부동산을 또 활성화하겠느냐라는 예. 지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을 다만 이제 금리하고 장기 모기지를 했다는 네. 측면에서 조금 이제 소비자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긴 한데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여기서 더 빠지면 어차피 집을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목표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전세값과 월세값이 워낙 비싸니까 요 수요자들을 좀 매매 수요로 좀 전환시켜가지고 집값 정상화를 좀 네.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불안감들은 불식이 되지 않습니까? 집값이 정상화로 돌아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면은 전세값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지금 주택 시장이 침체가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매매 수요가 좀 늘어나서 집값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네. 거래가 좀 되면서 가격이 일부 좀 상승을 하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좀 해결될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저번에 4.1 대책하고 8.28 대책의 후속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월세 대책이라고 합니다만 좀 주택 매매 시장 쪽에 좀 가까운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러면은 이런 게 대책이 될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예. 이게 좋은 방법이려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좀 오른다. 예.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매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만 국한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수도권하고 광역시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그 같은 조건이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들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가구 수가 15,000가구가 적지 않은 가구 수입니다만 내년에 좀 더 가구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 네. 생애 주택 구입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무주택자도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려줄 때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10월 달에도 집값이 조금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15,000세대를 확대를 하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이런 정책들을 확대를 한다 하면 네. 소비자들이 좀 기대 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아까 국회 계류 중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좀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모기지 상품이 좀 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각 일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MB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내놓아가지고 요것만 기다려서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망가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수요자들,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라든지 확대를 하면 이분들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좀 더 좋은 모기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보완점도 내놨습니다만은 내년에 다시 한번 보완책이라든지 어떤 향후의 대책들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번 대상들이 딱 이거에 굳힐 거다. 뭔가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지만이 생애 주택 구입자들은 이걸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무주택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요자가 늘어나면 집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일반 수요자들도 집을 구매하면은 주택 시장은 좀 더 회복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무주택자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고 이런 자격이 된다면 이거 하시겠어요? 해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더군다나 취득세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연구기관들이 내년에 주택시장이 좀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택 구입자들은 이번에 세대도 굉장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만 해서는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리스크가 줄어들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올 한 해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마련하는데요. 제1탄 증시를 말한다. 이번 주 금요일 주식시장 전문가들과 진행합니다. 경기에 선행한다는 증시 총정리와 2014년 증시 전망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안다면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담 내용 전해드릴게요. 6745님, 안녕하세요. 영문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여대생입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무역 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해외에서 취업하는 건 어떤가 관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해외 취업을 하건 국내에서 취업을 하건 어렵게 매 한 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대비했을 때보다 해외 취업이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숫자가 좀 이렇게 계속 점증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일자리에 기회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취업 준비자가 지금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매년 또 4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난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 눈을 돌려보는 것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피하는 해외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혹은 그 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해외 취업에
이유와 준비가 이렇게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또 일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또 어학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능통한 어학 실력과 네. 또 해외 문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야지 되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해외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요. 워낙 그 어학 실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성 세대들보다 네, 좋고. 월등하게 예. 월등하게 나아지고 있고 해외 여행이나 뭐 연수나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되면 기회는 항상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 생각이 되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취업 현황 통계를 보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제 자료들을 좀 보면요,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1,571명에서 4,057명으로 이렇게 이제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제 통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외 일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통계로 잡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게 공식 통계라는 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예. 이제 호주, 캐나다 순으로 공식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일단 그렇고요. 이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카타르,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많아요? 네, 그 통계상으로는 지금 사무 서비스직이 77% 비중으로 가장 많이 네.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IT 비중이 높습니다. IT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 이제 그 한국 네. 해외 취업의 산실이었던 건설 토목도 여전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전기, 전자 뭐 이런 이제 분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해외 취업이라는 게 그냥 해외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이제 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그렇죠. 분이다 보니 네네네. 해외 국제 기구에 네. 또 취직하는 것도 해외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정규직일 수도 있고 또 다 네.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한 진출, 네. 하고 일반 기업의 취업. 그러니까 비중은 아무래도 일반 기업의 취업이 많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제기구 진출보다는 아직은 이제 그 기업체 진출이 많고 네. 그 한국의 국가 위상과 관련해서 이게 그 TO가 쿼터들이 이제 배정이 되고 있으니까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네. 이쪽에 한국인의 취업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한국 기업체나 그 개인 업체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취업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인촌이 워낙 큰 그렇죠. 도시들이 많아서 그들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도 또 그렇죠. 일종의 전략이죠. 해외 취업이 될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요. 취업 중에 조금 이제 네. 전략상 유리하고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또 이번 정부가 네.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K-무브라는 프로젝트를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예. 그 과거 정부에서도 그 해외 취업에 대한 이제 그 촉진책 이런 것들은 꽤 내놓았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K-무브와 이게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이제 네. 활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상이라든지 한인의 동포단체 등 한민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일자리 연결을 해보겠다. 뭐 네. 이런 취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이제 국가별로 주요 국가에다가 K-무브 센터 뭐 이런 네. 것들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사업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 네. 협력을 하겠다. 뭐 구인처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네. 뭐 이제 이런 것. 그다음 K-무브 스쿨 같은 걸 만들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외 통합 정보망 구축. 같은 이제 시도도 네. 있게 되고요. 네 번째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과거의 이제 실패 사례들을 좀 극복해 보겠다. 뭐 이런 거고 다섯 번째는 해외 진출 관련해서 도전 의식을 확산시켜 보겠다. 네.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해외 취업 진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 취업이라는 건요. 핵심은 비자입니다. 네.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 K-무브 프로젝트의 핵심도 취업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와주면 네. 보다 좀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민자를 그렇죠. 받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네. 비자 문제 이런 게 네. 상당히 좀
항상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시아의 IT 인재들이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또 그쪽 국회에서도 잘 통과가 안 그렇죠. 되고 그래서 네. 잘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해외 취업을 위한 뭐 준비라고 해야지 될까요? 일단 뭐 어학 열심히 해야지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정보도 잘 찾아봐야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팁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학 문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그 정도의 이제 우리 수준이 향상이 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일단 해외에서도 통할 만한 직무 기술이 있어야겠죠. 직무 전문적인. 능력. 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을 만한 뭐 글로벌 스탠다드 네. 수준의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일단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에서의 취업도 관계에 의한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해외 취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국인과 관계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관계에 의한 취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취업을 하려면 해외 취업을 돕는 이제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그 해외 취업 이런 것들은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네. 위주로 주로 활용했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이런 글로벌 취업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취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글로벌 SNS 서비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라든지 네. 이런 서비스들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그런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구직,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 10개명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10개명이요? 네, 제가 뭐 네. 이렇게 다 소개드리긴 어렵고요. 네. 좀 주의할 만한 사항들. 일단 뭐 나에게 유리한 국가 직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금을 요구하는 에이전트, 네. 알선 업체들을 무조건 일단 의심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에 의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인턴십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을 잘 활용해도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그렇죠. 인턴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기회를 봐서 뭐 아시아 태평양이든 그렇죠. 미국이든 갈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커리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뭐 한국에 나와 있는 해외 기업의 경력을 활용해서 해외 네.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먼저 나가서,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연관 관계가 없는 해외 기업에 바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먼저 진출해서 그 로컬에서 또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또 해외의 기업에 또 취업 진출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겠죠. 취업 비자 받는 데는 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요령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개인적으로 해외 기업에 어플라이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해외 기업에서 뽑겠다라고 이제 컨펌이 되면 이제 비자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비자 취득을 도와주는 방법들로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돌직구 한번 해보시죠. 뭐 기관의 도움을 네. 받는 것도 좋지만 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이 도전 정신으로 또 받아들여질 네네네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좋게 볼 거. 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이제 국가 기관이라든지 전문 업체들을 경유해야지만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글로벌 인터넷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너무 많아요. 뭐 인디드나 인크루트도 글로벌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 가시면 코리안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네. 코리안을 찾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알아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까 그 드라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은 우리 증시가 올해 어땠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